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갓난쟁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 작은 옷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버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살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쩍 늘었어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싶은 게 살아갈수록 더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사람 뒤통수 치는 나쁜 인간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가 남편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성격이 정말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 없이 외동이라고 하는데 외동 같지 않은 그런 성격이 왠지 마음에 들었고 그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든다고 관심을 표현했어요. 왠지 제가 좋다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았던 저는 만나보자는 그의 말에 선뜻 그러자고 했고 가볍게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3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을 잡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때 친구들이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걱정스런 말도 하더군요. 찬희 씨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외동 맞아. 헐, 야, 외동 괜찮겠어? 시어머님 되실 분 집착 뭐 이런 거 없어? 아니야, 찬희 씨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셔. 나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그럼 다행인데, 나 봐라. 나도 살면서 내 남편 시어머님이랑 경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먼저 결혼한 친구는 시어머님이 친구의 남편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친구라 저에게 조심하라는 조언도 해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왜 영화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들에게 집착한 시어머니 이야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결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상황이라 걱정이 조금 되기도 했지만 결혼식 준비로 몇 번 더 시부모님들을 만나 뵙고는 그런 걱정은 싹 지울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갈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냐는 질문을 받을 만큼 저에게 정말 다정한 분들이셨거든요. 남편의 성격이 다 부모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하긴 자식이 어디 가겠어요. 다 부모 성격을 닮는 거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 때도 양가 어른들 모두 웃으면서 자리에서 파했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늘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 주시면서 어른이라고 절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식 날 어머님이 저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찬이는 내 아들 아니야. 이제는 어엿한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 지연이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 남편이지. 너 지연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고 데려왔지? 그러니까 그 말에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명심할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와 어머님은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어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아끼면서 살아보자고요.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땐 나누어서 더 기쁘게 살자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어머님을 뵈면서 진짜 시집 잘 왔구나. 내가 시댁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살아보니 그 생각이 맞았고요.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건만 저희 부부에게 시련은 얼마 가지 않아 찾아왔어요. 바로 믿고 싶지 않았던 불임이 그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자고 얘기를 나눴고 저도 이왕 낳을 거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낳고 싶은 생각이어서 그러자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임신이 되겠지 하며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졌고 결혼 1주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왠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받았어요. 그토록 원하는 임신은 되지 않고 원인은 모른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안 좋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우리 기다려보자. 기다려도 아기가 안 오면 어떡해? 영영 임신이 안 될까봐 너무 걱정돼. 울음을 터트리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 없으면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아이 낳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나랑 평생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지. 그래도 부모님들도 다 기다리시고. 그런 거 안 중요해. 너랑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괜찮아, 응?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된다며 저를 위로해줬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임신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 운동, 민간요법 가리지 않고 모두 해봤지만 전혀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매번 저에게 희망 고문만 될 뿐이었죠. 점점 저는 지쳐갔어요. 결국 우울 증세까지 와버려 일상생활이 안 될 지경이 되었죠.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무엇 하나 편하지 않는 상태에 행복하다는 감정이 생길 리 만무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는 남편도 힘들어 했고요. 마지막 방법으로 시험관 시술까지 했는데 2번의 시험관 시술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쯤 되자 아이를 가질 걸 포기하자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계속 하다가는 제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다면서요. 결국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때 시어머님이 집에 오셨어요. 요즘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 아이가 없어도 둘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너를 위해 살아. 어머님, 하지만 찬희 씨도 외동인데.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게 네 잘못도 아니잖니. 우연히 일어난 사고 같은 거지. 너희 아버지랑 나는 그렇게 여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 몸 축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알았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은 우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은 제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마치 이 집안의 대를 끊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누구도 저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한동안 집에서 쉬면서 저 스스로를 돌봤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친정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다들 마음고생했던 저를 챙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마음이 훤히 보여서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한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보다는 내 가게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동네의 작은 상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건물이 오래돼서 가게세도 많이 비싸지 않았고 유동 인구도 적지 않은 곳이라 여기서 커피 팔면 괜찮겠다는 감이 왔어요. 제가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커피숍을 하나 운영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시기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하고 싶다고 바로 말을 했죠. 남편도 이제는 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흔쾌히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브랜드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면 돈벌이가 좀 더 낫겠지만 그만큼 투자금도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가게를 꾸미고 싶은 생각이 컸기에 개인으로 카페를 열었죠. 장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익혀뒀던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게 운영에 접목을 시켰고 남편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로 와서 제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둘이서 의논도 하고 일도 같이 하다 보니 연애 시절 감정도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덕분에 카페를 시작하고 웃음이 많이 늘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예전보다 많이 웃는 거 알아? 다시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아, 그랬어? 몰랐네.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응? 응, 행복하게 웃으면서. 남편은 다시 힘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반복되는 임신 실패에 제가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결국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임신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억지로 하려고 했던 그 시간 때문에 우리 부부가 괴로웠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임신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아이를 주시겠지.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정말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때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일에 집중했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5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인연이 있던 언니였는데 새로 뜨는 브랜드가 있다면서 꼭 이 브랜드로 해보라고 적극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카페 운영이 재미있긴 했지만 5년 정도 지나니 리모델링도 해야 했고 주변에 카페가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차였죠. 남편도 다른 아이템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길래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가게 평수도 좀 더 늘려서 상가를 얻었고 인테리어까지 하니 목돈이 들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에 대출을 껴서 그렇게 오픈 준비를 했어요. 확실히 브랜드를 끼고 하니 뭔가 세련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손 써야 하는 것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여성복 브랜드라서 제가 주인인데도 옷 구경을 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저는 옷가게를 그렇게 각자의 일을 하면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도 아이를 가지기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몸을 만들려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으며 지냈죠.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일부러 몸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관처럼 몸에 밴 생활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낮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급히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입술이 새파랗고 숨을 안 쉰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렀다고 병원으로 바로 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갑작스런 상황을 받아들이시지 못했고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죠. 3일장을 모두 치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머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다니 어머님이 생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이 생각나서 순간순간 눈물이 났어요. 혹시 남편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면 남편도 힘이 들까봐 몰래 그렇게 울었죠. 남편도 저도 이렇게 힘이 든데 시아버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지 홀로 그 집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 같이 식사를 하거나 반찬을 챙겨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아버님, 점심은요? 아침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생각 없어. 어딜 가든 시어머님과 늘 붙어 다니시고 집안의 의사결정도 거의 시어머님이 하시고는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크잖아요. 두 분은 워낙 사이도 좋으셨고 어머님이 참 꼼꼼하셔서 뭐든 다 챙겼던지라 시아버님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버님께 밝은 목소리로 얘기도 걸고 선물도 사다 드리며 기분 전환을 해드리며 애를 썼지만 모두 다 허사였어요. 안방에 누워 핸드폰만 계속 만지고 계시거나 멍하게 TV만 보고 계시는 아버님은 더 이상 웃지도 않으셨죠. 이럴 때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순간 제가 처한 상황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게 모든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막 돌아가셨을 때는 의식해서 자주 찾아뵙는데 가게가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뜸해지고 그랬어요. 찾아뵈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를 묻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님도 기운을 차리셨는지 바깥에 자주 외출을 하시고는 했어요. 아버님, 저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반찬 가져왔니? 나 여기 친구 가게에 놀러 왔어. 아, 그러셨어요? 그 반찬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래, 고맙다. 안방에서 잘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저는 반갑더라고요. 퇴직도 하셔서 일거리도 없으신데 혼자 집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출하셨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 가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은 나중에 악연이 되고 맙니다. 시어머님의 기일을 맞아서 시댁에 갔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저희 부부도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제사를 모두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의 표정이 밝아서 저희도 마음이 편했어요. 첫 기일에는 저도 남편도 울고 아버님도 시름 가득한 표정으로 계셔서 너무 슬펐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아버님도 홀로서기를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오늘 니들 엄마 기일인데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래, 아직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니들 엄마처럼 죽으려면 당장 내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산다면 아직 몇십 년이나 남은 거 아니겠니? 아버지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만나는 분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죠. 계속 슬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별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분을 만난다는 말씀이 바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는 둘째치고 남편은 기분 나빠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다뇨. 왜? 그러면 안 되냐? 네 엄마 나 이렇게 두고 먼저 가버렸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죽은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시끄럽다. 조만간 소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거니까. 아버님, 재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생전 어머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아버님은 수십 년을 같이 산 여자를 그렇게도 빨리 잊어버리셨나 싶은 생각에 제가 더 서운할 지경이었죠. 저와 남편은 둘 다 경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역정을 내셨죠. 그런 눈 할 거 없어. 너희 엄마 그렇게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아냐? 밤이고 낮이고 나를 따라다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 날 부르는 환청까지 들려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어.
이런 거 니들이 아냐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어. 아버님은 그 여자분과 결혼하겠다고 하시며 강하게 나오셨어요. 아버님이 속내를 그렇게 내시는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하자는 대로 해드렸어요. 새로 만나는 분을 소개받는 날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도 남편도 조심스러운데 아버님은 싱글벙글 웃음을 숨기지도 않으셨죠. 약속한 시간 7시를 훌쩍 넘겨서 그 여자친구분은 도착을 하셨고 자신이 늦었음에도 미안해하는 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홍미희예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들은 아빠 하나도 안 닮았네. 엄마 닮았나 보다.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는 여자의 교양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죠. 이쪽이 며느리? 옷가게 한다면서? 그럼 벌이가 괜찮겠는데. 시아버지 용돈도 좀 팍팍 드리고 그래. 홀로 계신 시아버님 불쌍하지도 않아? 저하고 나이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첫인상부터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감정이 불쾌해져 있는데도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푹 빠지셨는지 별 말씀 안 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갑갑해지더군요. 아버님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이 여자를 시어머니로 받아들이기도 참 애매했어요. 그렇게 서로 상반되는 기분으로 그날 식사가 마무리되었고 얼마 안 있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아버님의 선전포고를 듣게 됩니다. 솔직히 아버님을 말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여사분이 좋으시면 당장은 교제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전에 역정을 내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저희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이 가서 한번 말씀드려봐, 응? 아버지 봤잖아. 지금 홀딱 빠지셔서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실걸? 그럼 이대로 두 분 결혼하는 거 그냥 보자고? 아버지 인생이야.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아버님께 이미 감정이 상해 있었고 여차하면 안 보고 살겠다며 극단적인 말도 하더군요. 점점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말려봐야지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 너희들이 반대할 거라고. 김 여사 말이 딱 맞네. 니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건 관심 없지? 며느리 네가 처음에 시집 올 때 나는 찬이가 고른 신부감이라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 너희도 내 선택을 인정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지신 상태였고 주위에 어떤 얘기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두 분은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식 날 아버님은 새하얀 턱시도를, 새 시어머님은 치마가 풍성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입으셨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유난스럽게 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도 제 가슴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모습이 선명한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님과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 아버님 곁에 있으니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 상황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걱정이 늘어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니?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딴에는 시어머니라고 이제 와서 너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니겠지? 나도 결혼 생활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도 아니고 적당히 맞춰주지 뭐. 그러면 되겠지. 그래, 너무 만만하게 보이지도 말고, 응? 그나저나 이 서방이 힘들겠다. 네가 잘 다독거려줘.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저는 새 시어머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두 분의 신혼집도 예전에 살던 그곳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며 그 집을 팔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죠. 심지어 평수도 더 넓혀서 이사를 하셨어요. 두 분이 사시는데도 말이에요. 이사를 하면서 오래된 가구들을 다 처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새 가구는 모두 시어머님의 취향대로 사셨어요. 돈은 아버님이 내시고요. 아버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결혼을 하면서 몸만 딸랑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기 숟가락 하나 안 사오고 말 그대로 자기 몸만 딸랑이요.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속이 이렇게 터지는데 아버님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 누가 봐도 새신랑이었어요. 띠동갑 신부를 맞이하신 게 그리도 좋으신 건지 아님 외로운 일상에 함께할 사람이 생겨서 좋으신 건지 저도 이왕이면 아버님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모로 깨름직한 상황들 때문에 마냥 축하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오셨고 돌아오는 날 저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을 비워둔 터라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식재료들 사다가 꽉꽉 채워두고 음식도 했죠. 갈비찜에 잡채에 모듬전까지 시간 맞춰 준비하느라 급하게 요리하는데 남편이 곁에서 거들며 입이 오리발처럼 나왔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해. 어쩌다가 이 나이에 새엄마가 생긴 건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야. 아버님 말씀대로 아직 사실 날도 많은데 혼자 어떻게 지내시겠어. 당신이 평생 모실 것도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아버지가 혼자 계신 거 싫어. 근데 저 여자는 아니라고 봐. 아무리 봐도 꽃뱀이야. 여보, 저 여자 그러지 마. 말 실수하면 어쩌려고. 알았어. 그만 뭐라 해. 평소에는 오빠처럼 어른스럽기만 한 남편이 애마냥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니 진짜 싫은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제발 남편의 생각처럼 꽃뱀만은 아니길 바랄 수밖에요. 음식을 얼추 다 했을 때 두 분은 집에 도착하셨고 신혼여행이 즐거우셨는지 두 분 다 표정이 밝으시더군요. 어머, 이거 다 며느리가 만든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서 어쩌지? 오시면 드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옷 갈아입고 나와서 같이 식사해요. 네. 시어머님은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가 다 하려고 했던 거지만 곧 나오셔서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탁을 모두 차린 후에도 여전히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모두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뒤늦게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랑 남편도 있는 자리에 웬 나이트 가운 같은 걸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찝찝한 걸 못 참아서 씻고 나왔어. 어머, 이미 상을 다 차렸네.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어서 앉으세요. 남편은 눈을 둘 곳을 못 찾고 밥그릇만 보고 있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요. 첫 만남도 삐걱거리더니 가족이 되어 먹는 첫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게 삐걱대며 시작됐어요.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남편 입장이 100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이후 종종 시어머님과 마주칠 때면 시아버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언변술도 화려하고 순간을 모면하는 기지도 뛰어나더라고요. 저를 위하는 척하며 돌려가는 말을 들으며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파악이 됐어요. 저도 사람 상대하는 장사만 12년인데 그 정도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가소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안의 두 남자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서 그리했고 저도 시어머님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계를 하면서 지켜봤죠.
그렇게 또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됐어요. 결혼 15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죠. 시험관 시술도 아니고 정말 자연 임신이었어요. 컨디션이 이상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언젠가는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올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며 버텼던 지난날, 그 믿음의 결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준비한 꽃다발을 주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 제대로 이해를 한 남편은 다 큰 어른이 주저앉으며 펑펑 울었어요. 그만큼 인내의 시간이 길었기에 저도 남편도 이 소식을 눈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그토록 바라던 임산부가 되었어요. 처음에 입덧이 좀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가게에도 나가서 일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혹시나 제가 무리할까봐 늘 노심초사, 쉬는 날에는 물에 손도 못 담그게 하고 음식 준비며 청소며 모두 남편이 해줬죠.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는 게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임신 5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알려줬는데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토록 가슴에 남았던 이씨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심의 눈물이 흘렀어요. 얼른 소식을 알려드리려 시댁을 찾았고 아버님은 정말 기뻐하시던 반면 시어머님은 떨떠름한 반응이셨어요. 말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 반응을 보고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버님을 뵈러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가게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하느라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아버님을 뵈러 시댁에 갔어요.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우편물이 잔뜩이라 그걸 챙겨서 집으로 갔고 마침 시어머님은 외출 중이시더군요.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힘든데 여기까지 일부러 왔어. 아버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왠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에 보니 김치 말고는 먹을 만한 반찬이 안 보이더군요. 티나지 않게 한숨을 쉬고는 챙겨왔던 우편물을 정리하는데 보험사에서 온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갖고 계신 보험사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이거 다 뭐예요? 보니까 계약서 같은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한 거라. 그 며칠 전에 인증번호 어쩌고 캤던 것 같은데. 여느 남자들처럼 시아버님은 집안일에 문외한이셨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기에 왠지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편물을 다 뜯어봤고 신규로 보험 계약을 한 게 5건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모조리 생명보험이었고요. 아버님께 더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계약서들을 제가 챙겼어요. 시어머님과 얘기하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집에 왔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남편이 오면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오후에 진통이 오게 됩니다. 진통이 시작됐다는 소리에 남편은 급히 집으로 왔고 저희는 산부인과로 이동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고통에 저는 식은땀을 흘렸고 남편은 곁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루를 꼬박 진통을 하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그 작은 아이를 담요에 싸서 저에게 안겨주는데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죠. 남편은 이미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 식구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주라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이 선물이 줄줄이 들어왔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간 맘고생한 제가 안타까워 아이를 보러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께 죄송해서 저도 또 눈물을 흘렸고요. 눈물이 흐르지만 기쁨의 눈물이었기에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아이와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이란 드디어 완전체가 갖춰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한약을 다려오셨어요. 아가, 고생했어.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거 내가 집에서 손수 달인 한약이다. 산모한테 좋은 것들만 넣었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먹어라.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손수 다려왔다는 한약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게다가 모유수유 중인데 한약을 먹어도 될까 하는 걱정도 됐고요. 시어머님은 산모가 먹는 걸로 지어와서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셨지만 왠지 꺼려져서 먹겠다고 하고는 안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제 몸조리 챙겨주신다며 하루 동안 저희 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왠지 내키지 않았지만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러시라고 했죠. 점심을 먹고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한약을 데워서 들고 오셨어요. 이거 어서 먹어. 내가 정말 비싸게 산 거야. 아,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 어머님. 막 데워서 지금 따뜻해. 마시기 딱 좋아. 얼른 마셔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시는 한약을 마셨고 생각보다 많이 써서 인상이 절로 찡그러지더군요. 그러고는 노곤해져서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아이는 계속 잠이 들어 있어서 조심히 일어나 주방으로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은 어머님이고 한 사람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상해서 조심스레 거실을 보니 웬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놀란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아들, 얼른 가. 이 집 며느리 깨겠다. 깨면 어때? 엄마 아들이라고 하고 인사하면 되지. 네 얘기 안 했다니까. 영감님 기분 좋을 때 다 처리하려고 너 숨겼어. 와,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별 수 없어. 이번에 제대로 털어야지.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꼬시는 거 힘들단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딴에는 소리 낮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천장이 높은 저희 집 특성상 목소리가 울려서 다 들렸죠.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얼른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어요. 작업은 언제 할 거요? 글쎄, 지금 보험은 내가 다 넣어놨는데 이 영감이 아직 내 말에 고분고분한 건 아니라 치매 진단서는 받아놨거든. 분위기 보다가 건물이랑 집이랑 명의 이전시키고 그 뒤에 뭐 사고사로 위장하던지. 그 작업하는 애들 아직 연락은 되지? 딱 대기해놨지. 그럼 명의 이전부터 해야겠네. 쉿, 조용히 해. 새댁이 눈치 빨라서 언제 나올지 몰라. 엄마가 다 얘기하고선. 아, 그랬나? 나도 작업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네. 나 홍미희 아직 죽지 않았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사색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사고사로 위장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은 곧 대화를 마무리하고 남자가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 차키. 땡큐 엄마. 이런 것 좀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우리 들키면 끝장이야. 둘은 시시덕거리며 인사를 했고 곧 남자는 집에서 나갔어요. 정말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봤길래 꽃뱀이면서 공범을 집안까지 들이는지 더 이상 이렇게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도망갈까봐 잡아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그 이후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출동한 경찰에게 시어머님을 체포해달라고 했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한 걸 식구들에게 다 들려줬고 시어머님이었던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저 때문에 일이 틀어진 게 억울했던지 눈을 벌겋게 뜨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남편이 나서서 그 앞을 막았죠. 시아버님은 계속 못 믿는 눈치셨어요. 갑작스러워서 황당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경찰서에서 앞뒤 정황들을 확인하고서는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따귀를 때리시는데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명의도용권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살인미수건으로도 고소하려고 했으나 제가 녹음한 정황만 있는 상태라 그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경찰서에서는 그 여자를 전문 꽃뱀으로 보고 이전에 유사 사건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그 여자는 절단난 상황인 거죠. 요즘 시아버님은 예전보다 더 기가 죽어서 지내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아버님께 저희와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이 커가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아버님도 빨리 잊지 않으실까 해서요. 아예 그런 나쁜 인간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려요.